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단의 합스배출사부 연상민 대리입니다. 다이옥신 배출시설 중심으로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역입니다. 잔류성 오염물질의 정의를 먼저 설명드릴 건데, 잔류성 오염물질은 독성, 잔류성, 생물용족성 및 장거리 이동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다이옥신 및 퓨란이 있습니다. 다이옥신 및 퓨란은 독성이 청산가리보다 1만 배 이상 강하다고 알려져 있고, 인체에 축적될 수가 있으며 기형아 출산 및 암 발생을 유발시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물질입니다. 잔류성 오염물질의 종류입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에서 정하는 물질, 총 현재는 지금 30종이 있습니다. 다이옥신, DDT 등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수은에 관한 미나메타 협약에서 정하는 수은 및 수은화합물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물질들은 시행령 별표 1에 있고, 그리고 미나메타 협약서에 보시면은 수은과 원소수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의 제정 배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독성, 잔류성 등 이런 특성들로 인해서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대한민국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톡홀름 협약과 미나마타 협약이 탄생하게 되었고, 대한민국도 여기 이 협약에 참여해가지고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배경으로 유해물질 관리법, 농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부분적으로 관리하던 부분과, 그리고 철강, 비철금속, 그리고 함유 폐기물 관리에 대한 배출 기준과 관리 기준 등의 설정이 필요하게 되어서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를 실효성 있게 하고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연역입니다. 최초에 2001년에 이제 스톡홀름 협약이 채택이 되었고, 2007년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정이 되었으며, 그리고 작년 2월에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유기라는 글자가 들어갔는데 수은이 포함되면서 수은 중에 이제 유기수은이 있다 보니 이 유기라는 이름이 빠지고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2021년부터 25년까지 제3차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습니다.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 정책입니다. 국내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 체계는 환경부가 주축이 되어서 스톡홀름 협약 관련 정책 총괄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해양수산부, 식품의약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해서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 다이옥신 퓨란 농도에 대해서 연간 0.6 피코그램 TQ 세제곱미터 이하로 설정을 하고 있고, 일일 허용 노출량 같은 경우는 4피코그램, 킬로그램당 4피코그램 TQ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사업으로는 이제 잔류성 오염물질 측정망의 설치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한국환경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잔류성 오염물질이 대기, 그리고 대기 중에 있던 것이 수질로도 가고, 수질에 있던 것이 토양으로도 가고, 그것이 또 퇴적물로도 가고, 이렇게 순환하기 때문에 자연 중에 존재하는 잔류성 오염물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출원 배출량수 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잔류성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 배출원 산정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협약 대응, 협약 이행, 이행 평가, 평가 한류 순으로 해서 이런 순서와 체계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잔류성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배출시설의 정의입니다. 배출시설은 크게 이 제철, 알루미늄, 동, 그리고 시멘트, 석유화학, 소각시설 이렇게 크게 7가지 분류로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대상 배출시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슬라이드에서도 제가 주안점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배출시설 명칭이 사업자 등록장에 게시된 명칭이 이 명칭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사업장 안에 있으면은 잔류성 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설 내에 용량이 시간당 300kW 이상의 전기화 가로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배출시설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시면 연료 사용량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철 제강 시설, 그리고 알루미늄 동, 여기도 이제 연료 사용량이 있고, 다음 시멘트, 석유화계, 여기도 다 연료 사용량이 있는데, 이 연료 사용량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페이지 보시면은 고체 연료 환산 계수에 따라서 연료 사용량을 계산하여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사업장에서 코크스를 사용하고 있으면은 사용하는 코크스 양에다가 이 환산계수 1.32를 곱해서 그 값이 바로 연료 사용량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배출시설이 정의되니까 이 부분을 유의하셔가지고 먼저 우리 시설이 배출시설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배출허용 기준입니다. 배출허용 기준은 기본적으로 용량이 클수록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시설일수록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톤 이상의 신설시설인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0.1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25kg 이상 200kg 미만의 용량이 작으면서 2001년 전에 지어진 시설 같은 경우는 배출용 기준이 10으로 기준치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이 어느 기준에 속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당 처리 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은 일괄적으로 0.1 나노그램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과 2톤 이상인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시간당 처리 능력과 신설인지 기존인지에 따라서 배출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기서의 기준은 이제 표 하단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200kg 이상일 경우에는 2001년 1월 1일 기준으로 신설시설이 되고 200kg 미만일 경우에는 2004년 7월 20일 기준으로 기존 신설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설시설인지 기존 시설인지를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수 같은 경우는 10피코그램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예외로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 같은 경우는 50피코그램의 배출량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철, 제강, 알루미늄 시설 같은 경우는 철강 소결로와 전기 아크로는 0.5, 그리고 알루미늄 제조시설도 0.5의 배출량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철강 소결로는 표준산소 15%를 적용하고 아래 두 개 시설 같은 경우는 산소 보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는 10피코그램의 배출용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 제조시설 및 시멘트 제조시설 같은 경우는 시멘트 소성로는 0.1 그리고 표준산소 13%를 적용하고 동 제조시설은 1이고 산소 보정을 하지 않습니다. 폐수는 동일하게 10피코그램입니다.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 같은 경우는 이어마이틀렌 염화비닐 제조시설이 50피코그램의 폐수 배출용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출용 기준 예외 사업장으로는 이제 폐수 무방류시설 같은 경우는 적용 예외가 됩니다. 잔류성 오염물질 자가 측정 제도입니다. 배출 사업자는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서 특정 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측정 결과를 5년 동안, 측정일로부터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측정 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였는데 측정 기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보건환경연구원 그 밖에 고시한 기관입니다. 이 기관들의 리스트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접속하셔가지고 법령정보의 분석기관 지정에 잔류성 유기물질 측정 기관을 보시면은 이 아래에 있는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제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건 올해 기준으로 제가 넣어놓은 자료이고 최근 자료는 이 사이트에 가시면 다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측정 주기입니다. 측정 물질은 다이옥신 퓨란이 있고 측정 매체는 배출가스와 폐수입니다. 측정 주기는 앞에서 배출량 기준과 마찬가지로 용량이 클수록 더 자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량과 배출량에 따라서 용량과 배출량이 크면 자주 하고 적으면 좀 더 간헐적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처리 능력이 2톤 이상일 경우에는 6개월에 1회, 그러니까 반기에 1회씩 하셔야 되고 시간당 처리 능력이 200kg 이상, 2톤 미만일 경우에는 1년에 1회, 그리고 25kg 이상, 200kg 미만일 경우에는 2년에 1회 이상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문의하시는 부분이 측정 주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문의하시는데 배출시설 설치 후 최초 가동 이후에는 만약에 설치한 시설이
2톤 이상이다 그러면 6개월의 주기를 가지기 때문에 1월 1일에 설치를 했으면은 6월 30일이 되는 날에 전후 30일, 그래서 측정 주기가 종료되는 6개월이 지나는 날짜에 전후 30일에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마지막 측정한 날짜로부터 새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6월 30일 전후로 30일에서 뭐 7월 1일에 하셨으면은 그 후에 6개월이 지나는 7월 1일이 새로운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측정일 이후로 측정 주기 종료일 전후 30일로 해서 약간 자동차 검사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각시설을 제외한 배출시설 같은 경우는 다이옥신 발생량에 따라서 측정 주기가 나누어집니다. 다이옥신 발생량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 별표 6의 비고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배출계수에 방지 설계 효율 그리고 연간 활동도 등을 곱해서 다이옥신 발생량이 산정이 됩니다. 폐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1년에 1회 이상이고 이제 이염화 에틸렌 염화비늘 제조 시설 같은 경우만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 기준입니다. 측정하지 않은 경우 500에서 1000만 원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결과를 보전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 보전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측정 시기, 횟수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가 1차, 2차, 3차로 되는 이 기준은 최근 1년간 과태료가 처분된 기준일로부터 1년 내에 동일한 행위가 되면은 이제 2차로 넘어가고 마찬가지로 그 상태에서 동일한 행위가 또 1년 내에 발생하게 되면 3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벌칙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 영향조사입니다. 주변 지역 영향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 그 배출시설은 하단부에 있는 영향조사 의무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하루 최대 생산 능력에 따라서 이제 잔류성 오염물질 주변 지역 영향조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사업장 내에 만약에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모두 합산했을 시의 값으로 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과태료 기준은 조사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조사 방법 범위 등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30일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과태료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벌칙도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이옥신 배출오염 기준 검사입니다. 이거는 한국환경단에서 지도점검이라고 말씀드리고 나가는 그런 경우에 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 배출오염 기준 검사에 해당되어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저희 쪽에서 나갔을 때 측정 관련돼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그리고 출입 시료 채취 검사를 거부 방해한 경우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출오염 기준 초과시 절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자가 측정했을 시의 절차는 요거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한국환경단에서 미리 말씀드리거나 뭐 불시에 가거나 해서 측정을 나갔을 경우에 배출오염 기준 초과했을 때의 절차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 초과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형사고발이 이루어지고, 또 한편으로 동시에 개선명령 또는 사용유지 명령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선명령이나 사용유지 명령 둘 중에 어떤 것이 나가는지는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 이제 위반 준수가 안 될 경우에는 2단계로 넘어가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리고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위반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개선명령이 나가는지 아니면 사용주지 명령이 나가는지 그 부분입니다. 먼저 별표 3의 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개선명령, 사용주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차, 2차에 개선명령이 내려지더라도 3차에는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적이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외 배출시설, 이 별표 3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같은 경우는 바로 1차, 2차, 3차 모두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3의 2 같은 경우는 이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 정비 또는 조치를 통해서 60일 이내에 개선이 가능한 시설, 또는 배출오염 기준이 30% 이내로 초과된 시설입니다. 요 내용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자세하게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3의 2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먼저 첫 번째로 단순 정비 또는 조치를 통해서 60일 이내에 개선 가능한 배출시설, 그래서 가부터 바까지 되는 여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30% 이하인 소가시설, 그러니까 배출오염 기준이 1일 경우에는 1.29까지는 괜찮은 것이고 1.3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 2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개선명령이 나갈 수 있지만 둘 다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배출오염 기준 초과시 조치 사항입니다. 이 배출오염 기준 초과시 조치 사항 같은 경우는 자가 측정을 했을 경우나 이제 개선 명령을 받은 경우나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차이점은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개선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는 것이고, 만약에 개선 명령이 아니라 자가 측정을 하셨는데 초과했을 때는 개선 작업을 실제로 하는 24시간 전까지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방환경청에다가 개선 계획서 제출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 이때는 별지 제3호의 이서식에 따라서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에 개선 계획을 이행하시고 그 다음에는 개선 완료 보고서 제출, 이때는 별지 제3호의 3서식에 따라서 여기에는 성적서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지방이역환경청에다가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청에서 지방이역환경청에서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차이점은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는 이 시기에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걸 시기에 따라서 유의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양벌 규정으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과징금으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명령 대신에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3억 원 이하의 과징금 같은 경우는 사용중지 일수에다가 1일당 부과금액을 곱해서 거기다가 이제 사업장 규모 부과개수를 곱해서 산정이 됩니다. 1일당 부과금액은 500만 원이고, 그리고 부과개수는 시행규칙 별표 5에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 부분에 보시면은 용량이 크거나 발생량이 많은 시설은 부과개수가 높게 설정되어 있고, 용량이 작은 시설 같은 경우는 점점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는 0.5로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과개수를 곱해가지고 1일당 부과금액의 부과개수 그리고 상륙지수를 곱해서 과징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교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